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는 경우 간단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예제 중에 하나, 지난번에는 뭘 했었냐면 그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에 있을 때 그 주위에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봤는데, 우리 그거의 두 번째 example로 이번에는 유니폼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는 경우, 있는 스피어가 있는 경우 그거에 의해서 주위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를 우리 봅시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봤을 때 폴러리제이션, 유니폼한 폴러리제이션이 있는 경우 그거의 그 스피어에 의해서 생기는 뭐더라?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랑 아주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두 번째 example, 스피어. 이것도 역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스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이쪽을 C방향이라고 했을 때 C방향으로 유니폼한 M이 있고, 반지름이 A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다음과 같은 마그네타이즈 스피어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지난번처럼 우리 마치 일렉트릭 필드와 마찬가지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그네틱 포텐셜을 도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피스 이 차지 덴시티가 0이면 다이버전스 H가 따라서 0이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컬 H도 커런트가 없으니까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면 컨서버티브하고 그레이디언트, 여기서부터 뭐냐면 H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가 컬이 0이면, 다시 말하면 컨서버티브한 필드면 항상 그레이디언트를 쓴 것처럼 이번에는 다음 같은 걸 만족하면 마그네틱 포텐셜로 다음 걸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원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잘 아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 폴러리제이션이 있는 스피어랑 푸는 문제가 아주 비슷해졌죠. 다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의 솔루션은 잘 알고 있어요. 이거의 솔루션은 뭐냐면 아래 n승 혹은 아래 n 플러스 1승분의 1, 그거에다가 pn 코사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pn 코사인 테타를 곱한 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특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지? 스페리칼 시미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솔루션은 이미 일렉트릭 필드에서 푸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우리 바깥에를 1이 베큐엄, 그 다음에 이 안쪽을 2라고 쓰면, phi 1은 이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좀 간단해지죠. 왜 문제가 간단해지냐면, 지난번에는 외부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서 포텐셜을 줄 때 바깥쪽에서는, 원래 바깥쪽에서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다 0으로 가는 포텐셜을 줘야 되는데,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바깥쪽엔 Z에 비례하는 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훨씬 더
포텐셜을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R이 A보다 클 때는 del phi summation 무한대까지 Cn R의 n 플러스 1승 Pn 코사인 테타. R의 n승 텀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다 발산하니까 우리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텀이라 다음과 같이 놓고, 반면에 R이 A보다 작을 때는 그 나머지 이번에는 R이 원점을 포함하는 곳에서 다이버지 하지 않는 함수, 그거는 R의 n 플러스 1승을 제외한 R의 n승. 다음과 같은 양을 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만 결정하면 돼요.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이버전스 B가 0이니까 B의 노멀 컴포넌트, 여기서는 노멀 컴포넌트가 스피어의 노멀한 거는 R 방향이니까 R 방향. 그 다음에 탄젠셜 컴포넌트 여기요 세타 방향이니까 우리 파이 방향에 대한 의존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H는 탄젠셜한 방향이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타 방향, R 세타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넣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서 여기는 CN과 AN을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H가 그레디언트 파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근데 여기 세타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세타 방향은 R분의 1 dd 세타죠. 그죠? 다음 같은 걸 미분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서메이션 이걸 미분하면, 이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뒤에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놓고 거기다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A를 Cn A의 n 플러스 1 이게 같으니까, 요거랑 같으니까 이걸로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N A의 n승 1 over A dd 세타 Pn 코사인 세타가 0이죠. 이게 첫 번째 요 컨디션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B를 써야 되는데 B는 어떻게 쓰냐? 이 바깥에서는 하지만 리전 1에서는 M이 0이니까 B는 뮤제로에다가 H를 곱하면 되죠. 이 안에서는 M이 있죠. 이때는 이 안에서는 B는 우리가 데피니션에 의해서 H 플러스 M 이렇게 쓰면 되죠. 왜냐면 H가 뮤제로분의 B 마이너스 M이니까 요걸 써서 우리 요거의 레디얼 파트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를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나? 적분을 해야지.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먼저 그 다음에 A를 무조건한 걸 끄집어내고 n 플러스 1 AN승 PN 코사인 테타가 적분을 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some constant이지 뭐.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첫 번째 이거는 H에 대해서 나온 거고, 두 번째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보면 요거랑 요걸 같게 놔야 되는데 여기 R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있죠. N이 제로면
R에 대해서는 상수인 부분이 있지. 상수인 부분이 먼저 시작하죠. 근데 여기는 상수인 부분이 없잖아. R분의 1이죠. 그리고 상수인 부분을 따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R이 제로인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이 제로인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면 N이 제로인 곳은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뮤 제로를 곱하면 되니까 뮤 제로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땐 R분의 C 제로니까 그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R제곱분의 R제곱 거기다 A를 집어넣으면 A제곱분의 C0 요걸 R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R을 A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N이 제로인 부분을 따로 끄집어냈고 나머지 부분 뮤0 N이 제로인 부분을 끄집어냈으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Pn 코사인 테타는 다 동일하니까 같게 놔두고 나머지는 R의 N 플러스 1승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R의 N 플러스 2승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플러스 C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R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거 요게 뭐냐면 B1R B2R을 계산하면 되죠. B2R은 요 밑에다 그냥 쓸까? 쓰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새로운 칠판을 쓰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 쓰면 역시 이거는 N을 미분을 하면 N이 제로인 경우에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역시 썸을 하면 N이 1일 때 썸을 하면 N이 1일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럼 N이 나오고 AN N 여기 N을 같이 쓰면 헷갈리지. N A의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썼어. Pn 코사인 테타 B니까 요 안에서는 뮤제로를 써야 되고 마이너스 뮤제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뮤제로 M을 더 써야 되죠. 뮤제로 M은 M이 C방향으로 쓰면 C방향으로는 C방향이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뮤제로 M C 햇 C방향으로 쓰는 거면 그거를 코사인 테타로 하면서 플러스 뮤제로 M M이 C방향이니까 U0 파이는 U0 U분에서 저게 나와야 되니까 U0 M 코사인 테타 이게 MZ 컴포넌트죠. MZ 컴포넌트를 우리 이렇게 쓴 거죠. 됐어요. 다 썼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같은 걸 놔야 되는데 먼저 어느 거부터 볼까? 여기 위식에서 보면 n이 여기 이 위식을 보면 여기 pn 코사인 테타가 오소고널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쪽도 pn 코사인 테타로 전개를 했을 때 똑같이 전개를 하고 같은 n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개수를 같게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상수는 p 제로 코사인 테타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P0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양이 같아야 되니까 n이 제로일 때는 a분의 c0 마이너스 a0가 컨스턴트야. 자, 그렇고 밑에 식에서는 밑에 식이 헷갈리네. 이렇게 쓰니까 요거를 여기다 다시 쓰죠. 뮤제로 a제곱, 이걸 제곱분의 c0 플러스 뮤제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pn 코사인 테타 cn n 플러스 1.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아닌데, 맞지? 이걸 쓰고 있죠. a에 n 플러스 2. 여기서도 뭐냐면 두 개 중에서 n이 0인 거, n이 0인 걸 찾으면 되죠. n이 0인 게 위에서는 n이 0인 게 여기서 n이 1이니까 이것도 pn p1 코사인 테타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n이 1부터니까 n이 0인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식에서는 c0가 0예요. A0는 여기서 보면 A0는 R의 0승 P0 코사인 테타니까 이건 정말 상수죠. 상수니까 어떤 상수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H 필드를 구하는 때는 전혀 기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A0는 사실 아무 값이어도 돼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 A0가 아무 값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A0를 0으로 넣으면 되지 뭐. 자, 다음과 같이 넣고. 요거는, 이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니라, H 필드를 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0으로 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봐야죠. n이 1일 때는 어느부터 볼까? 밑에 거부터 볼까? n이 1일 때는 이제는 n이 1부터는 오른쪽에 상수가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오소고널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게 0이면 개수가 0이면 되니까 n이 1이면 C1 A제곱? A제곱인가? n이 1일 때는 A제곱인데 하나를 이쪽으로 A3승 A1은 0. 여기서는 n이 1일 때는 요게 P1 코사인 테타니까 n이 1일 때는 요게 없고 다 양쪽에 뮤제로가 있으니까 뮤제로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M 플러스 n이 1일 때는 2니까 2배 C2 A3승. 이게 0이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제대로 썼나? 플러스 0이, 이게 요거랑 같아야 되죠. 다음 같아. 이 두 식을 풀면 되죠. 이 두 식을 풀면, 이게 어떻게 되나? C1 어느 게? n이 1일 때, C1, 쏘리. C1.
그러면 이걸 풀려면은 A3승분의 C1이 A1이니까 요게 2배 A1이네.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 3, 그러니까 A1은 3분의 M, C1은 그거 A3승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MA 3승.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조건을 쓰면 Cn은 AN, A의 2n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H에 대한 조건에서 쓰고, 두 번째 이 식에서 n이 2 이상일 때는 이거 상관할 필요 없고, 이거 상관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pn 코사인 테타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 an 마이너스 an n a의 n-1승은 뮤제로를 빼고 생각해 보면 cn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승이죠. 따라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c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an 플러스 2승을 곱하면 a의 2n 플러스 1. 요거랑 비교해 보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값은 0이죠. 전부 다 0이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cn이 양수라고, 이거 여기 뭐가 빠졌네? an이 빠졌죠. an이 양수라고 하면 여기서는 cn이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cn이 음수여야 되죠. 그런 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an과 cn은 전부 다음과 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드디어 마그네틱 포텐셜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포텐셜은 phi1 지금 있는 걸 다 써보면 결과는 우리 아까 요거만 살아남는 거니까 phi1에서는 C만 살아남으니까 3분의 MA 3승 C1이 R 제곱분의 코사인 테타 A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R이 A보다 작을 때는 A1이 3분의 M이니까 3분의 M R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포텐셜이 아니라 H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H 필드는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되죠. 바깥에서는 요거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걸 알아요. 다이폴이 어떻게 되죠? R 제곱분의 M 닷 R 해시였으니까 이게 다이폴에 의한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이폴에 의한 거는 우리 지난번에 많이 계산을 한 것처럼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요거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R 3승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배 코사인 테타 R 햇, 테타에 대한 것은 R분의 1 dd 세타 마이너스 사인 테타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H2는
이거 미분하면 이게 Z죠. R 코사인 테타가 Z니까 마이너스 3분의 M C방향.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여기서 뭐냐면 어떻게 되나? H2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H2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면 B1은 바깥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뮤0만 곱해주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역시 마그네틱 다이폴 필드고, 이 안에서는 여기다가 우리가 M을 더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이 안에 유도가 돼서 3분의 2M U0 K. H가 M의 반대 방향이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땐 거기다가 M만큼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네타이제이션과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 약간 작아지는 다음과 같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서 스태틱한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 마그네틱 필드의 경우 다 봤어요. 그럼 스태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야 되죠. 스태틱하지 않은 경우를 넘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리피스가 헤매기 시작해.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나도 읽어봤지만 너무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 그래서 처음에 막 읽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막 복잡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제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또 다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그 정도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해서 내 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나의 축복이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제일 먼저 시간에 의존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경우 먼저 뭘 했었냐면 파라데이 법칙을 먼저 봤었죠.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 파라데이 법칙은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기전력을 준다. 그 반대는 이제 좀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서 우리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약간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라데이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에 의존하는 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전자기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필드는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꼭 스테디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 그러면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시간에 변하는 양,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 그것이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루건 그렇지 않든 간에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할 건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대부분 금속인 경우에는 속박된 전자들이 있고 그 주에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자유전자들은 외부에서 조금만 전기장을 가하면 혹은 포텐셜 차이를 걸어주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움직이지만 물론 전기장에 의한 힘을 받는다고 해서 가속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원자핵이랑도 부딪히고 옆에 있는 전자들끼리도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힘을 받아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전자가 직접 가서 뭐죠? 이렇게 트랜스포트 돼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용액 같은데 아연들이 있는 경우, 소금물 혹은 뭐 여러 가지 아연들이 있는 경우, 그 안에서 아연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양의 이온과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혹은 포텐셜 차이를 걸어주면 양의 전하는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자는 포텐셜이 낮은 데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양쪽으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전자가 훨씬 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은 전자의 흐름으로 전류를 결정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금속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진공에서 전자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위 컨벡션 커런트라고 해서 전자가 직접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소위 말하면 유체역학을 써서 전체 전하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봐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우리 그거를 보고서 그게 커런트로 이렇게 커런트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도선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도선 안에서 물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지만 불행하게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반대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만을 예외로 하고 홀 이펙트만 예외를 하고 전부 다 그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는 지금부터 그래서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전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시간당 거기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도체가 있어. 도체 안에 플러스 전하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지만 다 이렇게 귀라는 속도로 사실은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죠. 실제로는 막 충돌하고 이렇게 돼서 전기장이 걸려서 가속되지 않고 다음번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가속이 되지만 충돌한 다음에 모든 정보를 잃고 다시 랜더마이즈가 돼서 또 움직이니까 그런 걸 넷 이펙트를 보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일정한 드리프트 벨로시티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죠. 실제 전자의 속도, 이거 전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훨씬 더 이것보다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thermal fluctuation이 있어서 그래요. 열에 의한 랜덤 모션이 있는데 근데 그 랜덤 모션은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의 결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평균을 내면 0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가진 않지만 우리가 뭐냐면 열적인 플럭추에이션을 전부 다 평균을 내고 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전부 다 드리프트 필로소티로 움직인다고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됐을 때 드리프트 필로소티 B로 가고 우리가 적당한 요 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두께인 부분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어떤 두께의 부분이냐면 뭐냐면 적당한 서피스 두께가 있고 요 서피스를 쉽게 처음에 평면으로 잡아서 여기에 내가 굉장히 과장돼서 그랬지만 여기 아주 인피니테시말해서 여기가 면적이 dA 그 다음에 요거의 노멀 벡터를 n 방향이라고 하면 요 크기를 면적 벡터는 ndA 다음과 같이 놓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만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V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길이는 요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줘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자 이제 그래서 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요 실제로 움직이는 전류를 움직이게 하는 각각 하나가 전하가 Q 이게 굉장히 웃기는 그림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내가 웃긴다고 얘기했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플러스 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했고 실제로는 서멀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랜덤 모션을 에브리지 아웃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냥 드리프트 필로시티 V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아주 간단한 그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주를 Q 그 다음에 N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유전자 단위 부피당의 자유전자 혹은 단위 부피당의 실제로 전하를 움직일 수 있는 전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조금 아까 맡은 B가 드리프트 필로시티라고 하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때 흐르는 델타 T 동안에 흐르는 아주 작은 전류는 델타 T 동안에 요 서피스를 통과한 델타 Q지 뭐. 자. 델타 Q는 어떻게 하죠? 이게 델타 T만큼 쑥 들어오니까 요거의 부피에다가 N을 곱하면 되죠. N과 Q를 곱하면 되죠. 요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에다 DA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뭐냐면 V N hat 델타 T에다가 NQ 좋았어. DA 여기다 DA를 곱해야 되죠. 이거를 델타 T로 나누면 이제 델타 T는 없어지고 NQ V N D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피니테시말한 커런트인데 그걸 인피니테시말한 면적으로 DA를 통과하는 전류로 나눠주면 그게 뭐냐면 커런트 덴시티가 되죠. 그렇죠? 커런트 덴시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커런트 덴시티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당한 서피스 DA에 대한 수직인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우리 그 크기는 그렇게 방향 벡터로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Q 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커런트 덴시티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다음 것이 돼 있고 근데 우리 금속이 아니라 용액 같은 거에서 아이언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혹은 차지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A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J를 디파인을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다음과 같은 걸 알았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적당한 이렇게 이 금속 도선, 금속 안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 이 칠판의 전체가 금속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인피니테시멀한 아주 작은 이런 볼륨을 보면 볼륨에 전류가 들어오는 거, 전류가 들어오는 거, 전류가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여기도 이거를 전부 다 모든 에어리어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모든 그걸 둘러싼 에어리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n 벡터니까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죠.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우리 전하는 보존되니까 그죠? 전하는 보존되니까 뭐냐면 물론 여기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다 합하면 들어오면 이 안에 전하의 변화가 있겠죠. 요 볼륨 안에 근데 전하는 보존되니까 요 안에 전류가 요 안에 전하가 있는 거는 들어오고 나간 거에 넷 커런트 를 전부 다 합한 거랑 같을 거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DQDT가 되죠. 그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여기는 데리버티브지만 이거는 로가 포지션과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위치가 볼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데리버티브가 안으로 들어오면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니 파셜 데리버티브로 바뀌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가우스 티어렘을 쓰면 이식과 이식이 성립하면 인티그란드가 같아야 되나? 가 아니고 항상 그렇지 않죠.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인티그란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컨티뉴티 이퀘이션. 우리 이건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종합적인 종합적인 시야를 갖는데 우리 먼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전류에 대한 데피니션, 전류 밀도,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데피니션, 그 다음에 차지 컨서베이션에 의한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걸 우리가 다 한 거지, 그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체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도체인 경우 컨덕터 도체인 경우 커런트 덴시티를 봤더니 그 안에 그 점에서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더라 이거야. 비례상수를 시그마라고 써요. 이거는 도체에서 다음과 같은 게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물체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전기장이 굉장히 크면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릴레이션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기장이 그리 크지 않고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물체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물체를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물체라고 해요. 대부분의 도체들이 그래요. 이거는 무슨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퍼스트 프린시플에서 유도된 양이 아니라 실험에서 관측한 양이에요. 실험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 물체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도체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럴 경우 이 비례상수를 컨덕티비티라고 불러요. 물론 그거의 역수를 리지스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이걸 딴 걸 써. 왜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썼을 때 기호네. 이거는 차지 덴시티를 썼을 때의 기호네. 헷갈리잖아, 두 개를 같이 쓰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컨벤션을 그대로 따라서 시그마랑 로를 쓰겠다 이거예요. 이게 혼동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쓰고. 그래서 보면 이거 썼으니 우리 아주 쉬운 예를 써야지.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여기도 A야. 길이가 L이야. 여기에 양쪽 끝에 포텐셜을 포텐셜 차이를 V로 걸어줬더니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V는 우리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걸 쓰면 되잖아. 물론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지만 우리 상관없이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한 굵기가 일정한 도선이라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L을 이 방향, 이 도선 이 축과 평행한 방향이라고 하면 L의 수직인 방향이 있으면 안 되죠. L의 수직인 방향이 있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차지가 모이겠네. 계속 모이겠네.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 E는 항상 DL의 평행 혹은 DL의 평행한 쪽으로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크기가 일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 이 경우 쉽게 써지고, 따라서 전류는 면적에 대해서 DA를 하는데 J도 일정할 테니까 JA. 근데 J가 시그마 2래매. 근데 E는 이거래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 양을 저항에 대한 정의로 다시 말하면 R은 나 저게 R인가? 내가 제대로 썼나? 그렇죠. 이렇게 써야죠.
저항은 다음과 같이 쓰자. 그래서 V는 IR이라는 아주 유명한 옴의 법칙을 회로에서는 다시 나타내는, 처음에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옴의 법칙을 썼지만 그게 거시적으로는 적분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옴의 법칙을 유도하는 거죠. 물론 옴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R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R의 V가 포텐셜의 차이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전류는 포텐셜의 차이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R로 정의한 거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정의한 양이 V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수이면 그때 그 물체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물론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DQ, 여기서 전하가 이렇게 갔으니까 DQ가 요 V인 차이를 움직일 때 한 일은 DW는 당연히 DQ가 V지 뭐. 양변을 DT로 나누면 이게 단위 시간당 한 일이죠. 파워죠. V I 제곱 R R분의 V죠. 금속들한테 저항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 왜 열 에너지인지는 알죠. 똑바로 가려면 힘을 받았는데도 계속 주위 더멀 모션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옆에 거랑 부딪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쉽지만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금속 두 개를 붙여놓고 전류를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금속 두 개를 붙여놨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컨덕티버티가 시그마 1, 여기가 시그마 2. 그다음에 여기 있죠. 전류가 I만큼 흐르면 이 안에서는 E1, 여기서는 E2. current density는 J는 여기나 같아야 돼요. 안 같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계속 쌓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current density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J는 시그마 2라고 했었죠. 시그마 1, E1, 시그마 2, E2예요. 그럼 여기서 E1 값이랑 E2 값이랑 다르겠네? E1이랑 E2랑 다르면 어떻게 되지? 여기 약 가우스한 볼륨을 잡으면 다이버전스 E가 로에 비례할 테니까 여기에 서피스 차지가 있어요. 서피스 차지가 계속 쌓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반드시 서피스 차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불연속적인 곳에서는 항상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서피스 차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여기 서피스 차지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J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뭐냐면
이 1은 크기는 J 나누기 시그마 1. 이 2는 J 나누기 시그마 2. 요렇게 가우스한 서피스를 잡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E2 마이너스 E1. 그리고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이게 다이버전스 E를 적분한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차지가 돼야지. 차지를 그걸 나눈 거죠. 자, 이제 Q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Q는 epsilon 0 A E2 J를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그럴듯한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으면 차지가 없죠. 그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요.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는 서피스에 차지가 없지 뭐.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또 뭐냐면 시그마 1이 무한대로 가면 첫 번째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으면 Q는 0이야. 시그마 1이 무한대로 가는 건 이게 굉장히 전도도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슈퍼컨덕터처럼 된다고 하면 그래도 J가 일정하게 주어지려면 E가 0으로 가죠. 이 안에 그럼 왜냐면 일렉트릭 조금만 줘도 확 전류가 흐르고 근데 이 경우는 Q는 시그마 2 AJ가 I지 뭐 전류죠. 다음과 같이 이게 무슨 경우에 해당되나? 오른쪽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데 여기는 전류가 0, 전기장이 0, 여기 전기장이 갑자기 생기려면 이 안에 차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경우로 이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컨덕터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전류랑 전류 밀도를 봤지만 이거에 대응되는 이 관련되는 식을 보면 이거랑 아주 비슷한 물리계랑 대응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잘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그릴까? 그렇지. 뭘 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도체가 있고 이 주위를 시그마인 전도들을 컨덕티버티를 가지는 머티리얼을 쌓으면 이게 도체면 도체가 여기가 이퀴포텐셜 서피스죠. 이퀴포텐셜 서피스지만 포텐셜이 차이가 나면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우랑 뭐냐면 똑같은 형태 여기다가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다이렉트릭 모티리얼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2인 다음 같은 걸로 주면 요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유지되죠. 포텐셜 차이가 유지되지만 이때는
이퀴포텐셜 각각의 어떤 차지들이 있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패시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똑같이 생겼어. 물론 이쪽으로는 무한히 멀리 퍼져 이렇게 있는 거의 단면인데 똑같이 생긴 컨덕터예요. 똑같이 생긴 컨덕터에 똑같이 생긴 걸 한쪽엔 도체, 한쪽에는 다이엘렉트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음 같이 놓으면 왜 두 개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한 컨덕터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니까 일정한 포텐셜을 유지시켜 주려면 여기 뭐냐면 전류가 계속 흘러야 되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 흐르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면 어떻게 되나? D로 DT가 0이죠. 이건 뭐냐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0이죠. 근데 도체 안에서는 J는 시그마 2죠. 이게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건 시그마가 컨스탄트인 경우,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시그마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2가 0이에요. 물론 이때 생기는 컬은 0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문제에서는 여기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포텐셜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물론 다이버전스 2가 0이니까 이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다음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냐? 바운더리 컨디션은 파이나 J 서피스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에서 파이나 J를 주면 된다는 거죠. 파이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파이의 경계에서 포텐셜을 준다는 거고 J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J가 시그마 2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값을 준다는 것이에요. 표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특히 바운더리 편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는 함수의 값을 지정하는 디리힐렛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음 것이 줄 수 있다는 주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J로 주면 J 여기서 나오는 J2N 혹은 이거는 요거랑 위에 거랑은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위에 있는 거랑은 지금 상관이 없이 항상 그냥 여러 가지 상관없이 요 안에서 성립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 E2N 그 다음에 이 DL이 0이 컬 2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바운더리가 있을 때 조금 아까 본 정션처럼 그러니까 두 개의 바운더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1과 2 사이에서의 그 바운더리 요 사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랑 평행한 컴포넌트 사이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시 원래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로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I는 여기가 phi 1, phi 2,
I는 phi 1이 더 크다면 R분의 포텐셜 차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는 J.NA지 뭐. 서피스에 대해서 어떤 서피스를 잡아도 좋죠. 근데 이거는 이게 시그마 2야. 시그마가 상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흐르는 전류는 일렉트릭 플럭스에다가 시그마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컨덕터인 경우에는 임의의 서피스를 잡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경우는 이게 뭐죠?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는 어떻게 주더라? Q가 CV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다른 문제를 풀었어요. 두 개의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금속이라도 컨덕티버티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의 성분도,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 성분도 있어요. 전류가 흐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건 뭐죠? 자유전자.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를 주는 거는 일렉트릭 다이폴을 유도하는 거는 속박된 전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금속이라고 하면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가 컨덕티버티보다 아주 작을 수는 있지만 어떤 물체라도 원자에는 속박된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분에는 컨덕티버티와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 성분이 항상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개가 똑같은 물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E.NDA가 엡실론 분의 C phi 1 마이너스 phi 2예요. 이게 첫 번째 R분의 phi 1 마이너스 phi 2.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아, 여기 시그마가 있지? 여기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썼네? 요걸 써야지. 요거를 쓰는데 E.NDA가 엡실론 분의 Q. 요게 됐고 요게 성립하고 그러면은 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맞네. 이거를 앞에 시그마를 빼먹었죠. 다음과 같이 돼서 요거랑 비교해보면 phi 1 마이너스 phi 2를 없애면 어떤 관계가 하냐면 여기 R C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물체든 컨덕티버티와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얘기 이제 커런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마그네틱 인덕션, 파라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